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참 여러모로 신기한 작품입니다. 국내나 해외 모두 대외적인 마케팅은 거의 없었고요. 흔하디 흔한 언론 시사도 없었습니다. 저 역시 한정된 정보 때문에 얻는 개봉일에 조조영화 보고 얻는 리뷰 만들어야지 했는데 그럴 크기의 영화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잘 안 그러는데 1회차를 보고 바로 연달아 2회차를 보고 나왔습니다. 올해 최초인 것 같은데 과연 영화가 어떻길래 두 번이나 보고 리뷰를 만드나? 이번 영화는 한간의 소문처럼 호불호가 강한 영화예요. 사람에 따라서 난해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고 지브리의 인생작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영화를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누군가에겐 가이드 영상, 누군가에겐 공감과 반대의 의견을 나눌 수 있는 토론의 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은 직접적인 결말을 제외한 어느 정도의 스포일러를 포함한 리뷰인데요. 제가 중반 이후에 말씀드리는 지점부터 스포일러가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안심할 수 있으니까 그때까진 쭉 봐주세요. 영화를 보고 보시면 베스트, 영화를 보지 않고 보시더라도 치명적일 정도는 아니니까 큰 걱정 없이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말이죠,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제 말이 절대 정답이다 이런 건 아니고요. 미천한 의견이라는 점 알고 계시죠? 개인적으로는 많은 분들이 영상을 봐주시고 본인의 의견을 들려주시고 저의 조회수도 올려주시고 하는 게 저의 행복에 가장 큰 도움이 이상한 소리 그만하고 지금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번 작품 많이 궁금하시죠? 제가 제일 궁금했어요. 우선 영화의 내용이나 호불호에 대해 풀어보기 전에 개인적인 감상을 말해야겠네요. 연속으로 두 번을 봤다면 말 다 한 거죠. 올해 영화 중 가장 생각할 거리를 많이 남겨준, 어쩌면 두고두고 생각나게 할 좋은 영화였다는 게 저의 개인적인 소감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누군가는 조금 불편해할 수도 있다는 거 알아요. 일본의 패전을 배경으로 자기 합리화하는 영화가 뭐가 좋다고, 난해하고 어려우니까 뭐 있어 보인다고 좋다고 하는 거 아니야? 솔직히 두 의견 모두 동의하긴 어려울 것 같고요. 오늘 저희 리뷰를 끝까지 보고 나시면 제가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 또 이 영화가 왜 좋은 영화인지 알게 되실 거라 확신합니다. 또 혹시나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 짧게나마 먼저 언급하자면요, 일단 이 영화는 전쟁 미화라든지 자기 합리화에 대해 완전히 반대되는 메시지의 영화고요. 플롯을 의도적으로 꼬아놔서 그렇지 어렵거나 복잡한 영화는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노골적이고 직관적인 영화예요. 이 주장에 대한 근거는 이야기를 이어가면서 천천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난 이 많은 분들을 설득시킬 수 있을 것인가? 아이고, 스포일러 리뷰라 이야기할 게 산더미이지만 먼저 또 이야기해야 될 게 있네요. 작품의 호불호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오늘 하고 싶은 말 되게 많이 준비했네. 아무튼 확실히 이번 영화는 호불호가 엄청 갈릴 만한 영화입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내가 지금 뭘 본 거지? 난해하다는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와, 이런 메시지를 이렇게나 은유적으로 배치해나? 이러면서 무릎을 탁 치실 수도 있습니다. 일단 이 작품이 난해하지 않다고 말하면 그건 거짓말일 거예요. 확실히 이전 지브리 작품들을 생각하고 극장을 찾으신다면 굉장히 당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심지어 중반부까진 이렇다 할 자극적인 장면이 없어서 작품이 밋밋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지브리의 상징이기도 한 히사이 시조의 음악마저 절제된 느낌을 주기 때문에 뭐지? 내가 알던 지브리가 맞나?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러네요. 센가치히로의 행방불명이라든지 하울의 움직이는 섬, 그 작품들은 감성을 팍 하고 울리는 그런 클라이맥스의 절정이 있었잖아요. 작품이 떠오르기도 했고. 근데 이번 작품은 그런 감정선을 애써 찾아야만 하는 형태입니다. 이전 작품에선 중요한 장면들의 음악이 부스터 역할을 했다면 이번 작품에선 주인공의 심정을 어떠한 효과 없이 오롯 감정으로만 울림을 주고 싶어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할까요? 암튼 다시 난해하다는 이야기로 돌아가서 저는 이 작품이 가진 난해함을 의도적인 장치이자 오히려 어렵지 않은 것을 어렵게 생각하려 했던 나의 마음이라고 변호해보고 싶습니다. 우선 의도적인 장치라는 것은 아무래도 그 메시지를 직접 찾아주기를 바라는 감독의 의도겠죠. 대개 이번 작품이 난해하다고 느낄 수 있는 지점이 캐릭터들의 행동이나 의도, 전사를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관객은 계속해서 추측을 해야 합니다. 외가리는 왜 주인공을 저 너머의 세상으로 오게 하려는 것인지, 저 너머 세상에는 왜 이름만 같은 다른 모습의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인지, 다양한 새들이 나오는데 이 새들의 의미는 무엇인지, 시간의 순서로 나열되지만 그 어디에도 명확한 설명은 없습니다. 이렇듯 추측과 해설을 해나가는 가운데 계속해서 새로운 사건들이 펼쳐지기 때문에 이 흐름의 끈을 놓치신 분들이라면 이 영화는 난해한 영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되지 못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어렵지 않은 것을 어렵게 생각하려 했다, 이건 무슨 의미냐? 솔직히 이번 작품의 메시지는 쉽고 명확합니다. 초반부터 그 메시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기도 하고요. 이 메시지를 중심으로 캐릭터들의 활용을 따라가면 참 좋은데 그것을 파악하지 못하면 완전히 나가리가 되는 겁니다. 영화에서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다양한 은유를 통해서 묘사해요. 예를 들어 주인공이 스스로의 몸에 낸 상처의 의미, 나를 배우는 자는 죽는다라는 문구가 써있는 황금문의 의미, 저 너머의 세상에서 살아가는 새들의 의미, 후반부로 다가갈수록 이 수많은 은유들은 하나의 메시지로 귀결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께 이런 은유를 쉽게 풀어낼 수 있는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어이없게 들리시겠지만 영화를 두 번 보는 겁니다. 네, 진짜 어이가 없죠? 근데 이게 정말 영화를 더 잘 보게 되는 방법이에요. 여기서 자는 many가 아니라 better. 영화가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파악한 뒤 영화를 다시 보잖아요. 모든 사물과 행동, 다양한 표현들에서 이제껏 보이지 않았던 의도와 의미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걸 매번 이래야 되냐? 아니죠. 이런 방식의 관람을 몇 번 하다 보면 자연히
생각의 속도와 깊이가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렵다고 느꼈던 것들이 쉬워지는 것이죠. 근데 이야기를 왜 이쪽으로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제 난해함이라는 기준에서 호불호가 탈 수 있다는 점은 이해하셨죠? 여기서 호라고 해서 그 사람이 뭐 똑똑해서 그렇다? 전혀 아닙니다. 그냥 이런 영화를 많이 찾아봤다, 아니면 나보다 아주 조금 더 봤다,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뭐다, 나는 연속으로 2번 봤다. 호불호 이야기는 이 정도만 하고요. 드디어 영화의 이야기 좀 해봅시다. 영화는 화재로 어머니를 잃은 소년 마히토의 시점으로 시작해요. 어딘가 주눅이 들어있고 우울해 보이는 소년. 감독의 인터뷰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감독의 자전적인 과거가 많이 투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부유한 가정이었지만 무언가 뒤엉켜 있었던 자신의 내면, 복잡하지만 무엇이라 정의할 수 없는 당시의 속내를 이번 작품에 와서 완전히 끄집어냈습니다. 영화는 마히토를 완전히 순수하고 고결한 존재로 그리지 않아요. 대놓고 새어머니 나츠코를 싫어하고, 싫어한다기보단 돌아가신 어머니에 대한 생각, 죄책감, 여러가지 감정들이겠죠. 전학 간 학교 친구들과 싸우고 집에 돌아가는 길, 본인의 얼굴에 스스로가 상처를 내기도 하는데, 보신 분들이라면 아시죠? 이 자해가 굉장히 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 이런 마히토 앞에 정체를 알 수 없는 외가리 한 마리가 나타납니다. 맞다, 이거 영화 포스터나 굿즈에 왜 외가리만 있냐, 지브리 라이센스 너무 빡빡한 거 아니냐, 다들 그러시는데, 물론 저도 동의하긴 합니다만 영화를 다 보고 나니까 그럴만했다, 중요한 캐릭터였다,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서 외가리가 마히토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오랫동안 기다렸던 분이 나타나신 것 같다고. 혹시 아직 영화를 못 본 상태에서 이 리뷰를 보시는 분들은 이 대사를 후반부와 연결해서 보시길 바래요. 정말 아무튼 이 둘은 일련의 사건을 통해 거대한 탑을 향하게 됩니다. 귀여운 키라토 할머니도 함께요. 이유는 그곳에 어머니가 살아있다는 외가리의 말 때문이었습니다. 잠들어 있는 어머니의 몸에 손을 대자 어머나 페이크. 당연하게도 외가리의 거짓말이었죠. 이후 한 남자, 뒤에 가면 누군지 알 수 있죠. 한 남자의 지시로 두 사람은 저 너머의 세상으로 동행하게 됩니다. 우리의 세상과 닮아있지만 많은 것이 뒤틀린 바다의 세상. 과연 이곳에서 마히토는 어머니를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아이고, 줄거리는 여기까지만 합시다. 이거 말고도 갈 길이 멉니다. 절대 귀찮아서가 아니라 혹시나 안 보시고 여기서 끊으실 분들을 위해서. 자, 제가 앞으로 이야기할 거 정리 좀 해볼게요. 먼저 쉬어가는 차원에서 작화와 감독 이야기 좀 할 거고요. 이 리뷰의 큰 스포일러이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작품이 무엇을 말하고자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아직까진 큰 스포일러가 없으니 쭉쭉 함께 해주세요. 일단 작화 이야기. 저는 감히 지브리 작품 중 가장 섬세한 작화였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누군가는 센과치히로나 하울이 가장 화려하고 스케일이 크지 않았냐 하실 수도 있는데, 가장 화려하다랑 가장 섬세하다는 다른 말이잖아요. 이번 작품이 제작비가 커서 난항을 많이 겪었다고 알고 있는데 그럴만 하더라고요. 배경 작화는 정말이지 이건 그냥 어디 미술 작품으로 내놔도 되겠다 싶을 정도고, 캐릭터들의 묘사 역시 창의적이고 디테일했습니다. 물론 옛 작품의 느낌은 고스란히 가져가긴 해요. 어딘가 기괴한데 보다 보면 정드는 디자인이라든지, 이건 대놓고 덕질을 노린 것 같다는 캐릭터라든지, 그러고 보면 캐릭터들도 외형만큼이나 개성적이고 매력적으로 잘 뽑은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외가리 정체 보면 기괴하잖아요. 왕코에다가 선역인지 악역인지 헷갈리기도 하고. 근데 이게 나중에는 정이 들어가지고 생각해보니 가오나시랑 비슷합니다. 사고뭉치에 헷갈리게 하는 것까지. 가만히 있어봐, 유바바 좀 닮은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뭐 작화나 캐릭터나 솔직히 항상 지브리가 잘했던 것들이라서 막 크게 할 말이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최신 기술을 적용하여 작업하겠지만 이토록 셀 애니메이션의 냄새가 짙게 배일 수 있다니. 이 미친 고집의 미야자키 하야호 감독. 무야오니 무도구나. 감독 나왔으니 감독 이야기 합시다. 어느 순간부터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은 관객들이 보고 싶어하는 것보다 자신이 보여주고 싶어하는 걸 제작하고 있어요. 이게 바람이 분다를 기점으로 명확해졌는데, 바람이 분다는 그 때문인지 작품의 논란이나 호불호가 좀 심했죠. 물론 그 역시 본인이 인터뷰를 통해 해명 아닌 해명을 하긴 했습니다만, 저는 그것 때문에 꽤 오랜 시간 동안 바람이 분다를 보지 않았었거든요. 괜히 불편해질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좋아하던 센과치히로와 붉은 돼지가 하나의 작품으로 꼴보기 싫어질까봐. 근데 뭐 작품을 보고 나니 그 정도는 아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뭐랄까, 아이고 영감님 굳이 안 해도 될 이야기를 왜 만들어가지고 근데 이번 작품은 달라요. 이젠 그가 하고 싶은 말을 더 듣고 싶은 느낌? 82세의 할아버지가 전하고 싶은 세상을 오래 산 사람의 이야기가 흥미로웠던 작품이었습니다. 작품 자체에 자전적인 내용이 많은 영화잖아요. 그 역시 이번 이야기만큼은 본인의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일본의 역사를 살아온 사람이 아니라 그저 하나의 일을 오랫동안 해온 늙은 사람으로서요. 바람이 분다는 역사적 인물을 통해 그 시절과 그때의 세상을 이야기했다면, 이번 작품에선 과거가 아닌 앞으로의 시대를 장려하고 이야기합니다. 일본에 난다긴다는 많은 애니메이터들이 있잖아요. 신카이 마코토도 있고 호소다 마모루도 있고. 하지만 그의 앞에선 아직 많이 멀었다는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이번 작품은 그가 왜 장인인지 명장인지 다시 한번 알 수 있게 해주는 걸출한 작품이었네요. 이제 올 것이 왔다. 리뷰가 너무 길어지고 있어. 너무 힘들어. 이제 이번 리뷰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 그렇다면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은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를 통해 무엇을 말하고 싶었나? 여기서부터는 작품의 주관적인 해석과 함께 커다란 스포일러가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봐도 될 것 같긴 한데 판단은 알아서 부탁드려요. 이 작품은 표면적으로
어머니를 잃은 한 소년의 성장기를 다룹니다. 주인공 마히토가 경험한 믿을 수 없는 모험은 소년이 경험한 사실을 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사람에 따라선 이 모험이 그저 상상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큰 상관은 없어요. 소년이 경험했던 최초의 상실, 그 상실에서 비롯된 커다란 아픔과 우울, 그리고 이어지는 부정과 갈등. 이는 소년이 스스로 머리에 낸 상처에서도 엿볼 수가 있죠. 올바르지 않은 일, 실수. 인간은 실수를 하고 그 실수를 인정하고 내디딜 때 비로소 성장한다. 사실 소년은 성장의 이유가 없었어요. 자신의 아픔을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것으로, 본인의 상황을 부정하는 것으로 남겨두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발견한 어머니의 선물. 성장한 마히토에게 어머니가 남겨주신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제목의 책을 읽고 소년의 심경엔 변화가 생깁니다. 본격적인 모험이 시작된 것도 이 책을 읽은 이후부터고요. 소년은 모험을 이어가며 상실을 마주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저기 봐, 전부 환상이야. 이 세상은 죽은 사람이 더 많아. 젊은 키리코 할멈의 말처럼 죽은 자들, 그리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자들이 존재하는 저 너머의 세상에서요. 그곳은 마치 천국 내지는 연옥처럼 보이기도 해요. 개인적으로는 저 너머의 세상 역시 존재하는 세상이고 그 이전의 세상도 존재하는 어쩌면 순환 구조의 윤회 사상이 곁들어 있진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우주 저 너머에서 떨어진 운석에서 이 세상이 발견되고 창조된 것처럼 여러 갈래 순환하는 세상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 부분은 해석이 아닙니다. 그냥 저의 뻘소리. 다시 이야기로 들어가서 주인공이 모험을 이어가는 중에 죽어가는 펠리컨 한 마리를 만나게 됩니다. 그는 말하죠. 우리는 그저 먹이를 먹기 위해 날았을 뿐이라고. 먹기 위해 높이 날아도 또다시 이곳으로 돌아온다고. 결국 태어난 외가리는 나는 법을 잃고 죽임을 당한다고. 이 대화가 있기 전 악으로 묘사됐던 펠리컨의 실체가 모호해지는 순간입니다. 생각해보면 그들도 악으로 정의할 수 없어요. 그들은 세상이 만든 거대한 굴레에서 살아남고자 했던 것뿐입니다. 살기 위해 누군가를 죽이고 죽지 않기 위해 먹이를 찾습니다. 여기서 누군가는 말하죠. 저거 합리화 아니야? 일본의 만행을 정당화하는 거 아니냐고. 맞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 감독은 노골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걸로 보여요. 펠리컨이 태어나지 않은 생명을 잡아먹고 삶을 이어나갔던 것은 잘못 구성된 거대한 사회와 잘못 구성한 시대 선자들 때문이었음을. 작품의 중후반 주인공은 저 너머 세상을 창조한 탑의 주인 큰할아버지와 만나게 됩니다. 아슬아슬하게 곧바로 무너질 듯한 나무탑을 쌓고 있는 모습으로. 네, 그렇습니다. 큰할아버지, 이 거대한 세상을 잘못 구성한 시대의 선자, 실패한 9세대의 상징. 그는 주인공에게 본인의 일을 이어 세상을 만들어주길 제안합니다. 지금보다 더 평화롭게, 더 올바르게 만들 수 있다며. 근데 주인공은 거절하죠. 여기서 큰할아버지는 말합니다. 그것을 올바르게 볼 줄 아는 사람이기에 선택했다고. 이때 이미 큰할아버지는 주인공을 남기려는 의지가 없었다고 생각해요. 앵무새 대왕과의 대화에서도 그러잖아요. 돌이 흔들리고 있어. 하지만 아이들의 마음도 중요하지. 그 아이들에게 시간을 주는 것이 어떠한가. 여기서 큰할아버지는 잘못은 우리 세대에서 인정하며 끝내고 새로운 자리를 물려주자는 쪽이겠고요. 앵무새 대왕은 무너져가는 세상이지만 모든 것을 부정하고 어찌든 이어가고 싶은 쪽이겠죠. 이야기는 소년의 성장기에서 확장되어 9세대가 앞으로의 세대에게 보내는 부끄러운 고백이자 진심 어린 걱정을 하기에 이르릅니다. 네, 본인들이 잘못했음을 인정해요. 앞으로의 일본, 앞으로의 시대, 앞으로의 세상. 큰할아버지는 앞으로 나아갈 주인공의 실수는 바로잡을 수 있다고 말하면서도 본인이 구축한 세상은 돌이킬 수 없음을 강조합니다. 결국 큰할아버지가 만든 세상은 지나간 세대가 잘못 만들어온 세상을 표현한 거대한 은유로 보여요. 악의로부터 자유로운 나라를, 풍요롭고 평화로운 스스로의 세상을 만들거라.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그렇습니다. 지금까지의 지브리와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은 꿈과 판타지의 세상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82세의 나이에 이르러 작품 속이 아닌 밝고 깨끗한 미래라는 진정한 의미의 판타지를 주고 싶었던 건 아닐까요? 우리의 현실은 혼돈으로 가득합니다. 매스컴엔 수시로 마약과 살인사건이 보도되고요. 세상은 끊임없는 전쟁통에 개개인은 사기의 굴레 속에 어쩌면 파괴되고 있는, 아니 이미 파괴되어버린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를 보며 그는 말하고 싶은 듯 보입니다. 그래서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아이고야, 이제 거의 끝났다. 지금 어떻게 살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 어떻게 편집할지가 중요하다. 정말 어떡하냐. 정리하겠습니다. 저의 주관적인 평 이외에도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오랜만에 많은 분들의 평이 갈라질 것 같은 작품이었습니다. 이게 단순히 좋다 나쁘다의 범주가 아니라 영화에서 느낄 수 있는 메시지, 감성의 포인트, 호불호 요소 모두가 다를 것 같은데 요것 때문에 흥행이 좀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 지금 보니까 예매율이 엄청나더라고요. 이게 정말 지브리의 힘인가? 토토로나 센가치로 생각하고 가시면 안 될 텐데. 아무튼 뭐 어떻습니까? 저처럼 좋게 보신 분들도 있고 또 별로인 분도 있고 하는 거지. 그게 우리가 작품을 보고 이야기를 나누고 즐기는 지점 아니겠습니까? 참 좋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나눌 수 있는 영화. 저는 또 이야기를 많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작품을 들고 빠르게 돌아올 테니까요. 여러분들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정말 금방 돌아올 거거든요. 꼭 알람 놓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이거 장기적인 흥행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나라도 주말에 한 번 더 고? 에라 몰라 고!